안녕하세요. 톡톡 증산도 시즌2 진행을 맡은 이미양 포정입니다. 안병우 교수님과 하민석 포정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폐렴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불안에 떨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인류를 위협하는 전염병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요즘은 아예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곳으로 잘 가지 않으려고 해요. 도시가 많이 이렇게 썰렁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부분에 이렇게 타격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한 폐렴의 그 정식 명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인데요. 어떤 질병인가요? 그래서 이제 2019년 12월에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인데요. 그래서 이제 공식 명칭이 이제 코비드-19, 코비드-19.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로 이렇게 명명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어떤 특정 지역명이 들어가거나 혹은 어떤 동물명이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그 안 좋은 인식들에 의해서 피해보는 자들이 있어서 이제 전염병에 대해서 그런 지명이나 어떤 동물명을 넣지 않기로 이제 결의가 됐는데, 어쨌든 우한 폐렴이라고 처음에 알려진 이 병은 그 발원지가 이제 우한시 일대였는데, 그 우한이라는 도시가 그냥 시골이면 상관이 없는데 후베이성에서도 가장 이제 번화한 교통과 어떤 그런 요지여가지고 그 1000만이 사는 도시에서 퍼지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치사율을 보였던 병이고요. 그래서 이 병의 이제 발생 양상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처음 이제 환자가 발생한 거는 12월 12일 날 이제 발생이 됐고요. 그러니까 12월 12일 날 발생이 됐다는 건 잠복기는 한 2주 정도 되니까 11월 달에 이제 어떤 바이러스 감염이 있을 걸로 저희가 추정을 하는데, 그 다음에 12월 30일 날 리 원양이라는 의사가 이거는 신종 바이러스다라고 이렇게 공표를 했는데, 이제 국가에서는 정부가 이제 통제하다 보니까 반성문 쓰고 나오고 했는데, 또 이 리 원양은 최근에 이제 목숨을 잃었죠. 그래서 그 한 명의 어떤 진실한 고백이 지금 지구촌을 울리는 게 있는데, 그리고서 이게 이제 우한 당국에서 1월 9일 날 이제 원인을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인 것 같다고 선언을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1월 20일 날 최초 감염자 확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에 방한 중인 중국인이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걸로 나왔는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면 지금 21세기 접어들어서 생긴 이런 팬데믹의 주 그 범인이었고요. 근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근데 감염이 되는 건 6가지밖에 없다고 되어 있고요. 근데 감염이 되더라도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감기 증상만 있는 건데, 이게 그 이번 폐렴은 하기도 감염이 들어가면서 폐렴까지 오고, 그게 이제 폐포로 이렇게 터트려버리고 하다 보니까 심각한 이제 치명적인 사망으로 이르게 됐다는 사건이 이번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경종을 울리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이제 현대 사회가 너무 이제 초연결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게 조금만 어느 한 군데에서 문제가 생기면 파급이 너무 빠르다는 걸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재확인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전염병에 대한 국제적인 협업과 다각도의 연구를 통해서 하루속히 해결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진행된 우한 폐렴의 상황을 알아본 후에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후베이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은 감염증 유입 위험도가 낮아지는 시점까지 입국이 금지됩니다. 16번째 확진자에 대한 확진이 이루어졌습니다.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었던 5분과 자녀 2명은 진단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15명이 추가되어 총 46명이 되었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으로 전파되기 시작한 단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코로나19 감염자는 346명으로 늘었고 2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여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역상의 의미로서의 봉쇄 정책, 봉쇄 조치를 최대한 가동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마스크 대란, 줄서기가 반드시 사라지도록 모든 역량을 총집결하여 해결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그 심각성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앞으로 그 아웃브레이크, 즉 감염병 대유행이 일어날 거라는 암울한 그 전망도 있죠. 지금 이제 그 아웃브레이크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아주 그 범세계적으로 굉장히 넓은 범위에 걸쳐서 이제 급속도로 퍼지는 이제 이런 질병은 이제 보통 팬데믹이라 그러죠. 문제는 이제 이것이 팬데믹으로 이화가 되면 이제 전 세계적인 그런 그 대재앙을 초래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팬데믹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스페인 독감이었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 당시에 1918년이죠. 봄에 이제 일어났다가 가을에 창궐한 것인데 그 당시는 이제 의료 이 수준이 지금과 비교하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낮았다, 낙후되었다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당시처럼 뭐 팬데믹이 오더라도 대량 그런 그 사망자가 나지는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금방 우리 그 한민석 포정님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이제 세계화된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지구 반대편까지 뭐 하루면 다 가니까 이런 것 때문에 질병이 이제 금방 전 세계적으로 퍼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고 또 이제 이 바이러스는 특히 이제 돌연변이를 잘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것이 끊임없이 자기 어떤 병원성을 이렇게 변신을 하면서 발전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팬데믹으로 될 그런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사실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제 같은 맥락의 우려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유행 전염병이 될 가능성은 전문가들 다 입을 모아서 하고 있는 얘기고요. 근데 이제 또 미국 국립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 소장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경우 매우 전염성이 있고 대유행이 될 것 같다. 그리고 그 대재앙 수준까지 갈지는 아직 모르겠다라고는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덧붙인 게 이제 2009년도에 신종 인플루엔자 신종플루 돌았을 때 멕시코에서는 지구 종말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병원에서 신종플루 진단되면 이제 타미플루 주고 진정하는 수준으로 10년 전에 그렇게 무서웠던 병이 지금은 그냥 일상적인 독감이 됐잖아요. 근데 그 토머스 프리든 전 미 질병통제센터 그 CDC의 소장님도 뭐라 그랬냐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근데 좀 꺾일 수는 있으나 지금은 아직은 좀 퍼지고 있는 중이고요. 또 이제 홍콩 최고의 전염병 전문가인 원콕윅 홍콩대 교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이 이제 제3의 물결에 진입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양상으로 펼쳐질지에 대해서 감히 예측은 못하는 건데 아직은 좀 긴장하면서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더 퍼지기 전에 좀 차단하는 건 좀 필요한 게 아닐까 생각은 듭니다.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지 않아야 할 텐데요. 그 우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 포자님께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그래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기를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인데 이게 예전에 이렇게 겪었던 병들하고 조금 좀 봐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서 맨날 감기 환자들 보거든요.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제일 먼저 어떤 식으로 오냐면은 목이 좀 간질간질합니다 하고 이제 콜록콜록 기침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게 상부 기도 감염이 이제 단순 감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매년 독감 백신도 맞고 하는데 독감도 이제 상부 기도 감염이면서 고열이 동반이 되고 그래서 고령에서는 그런 것 때문에 목숨도 많이 잃고 있죠. 그래서 근데 이제 독감 같은 경우는 증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건데 이번에 이제 신종 그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19는 하부 기도 감염이라서 이 단순한 인후염을 넘어서서 폐에 이제 염증이 일으키니까 우리가 우한 폐렴이라고 했고 그 폐렴이 폐혈증으로 전신에 균이 퍼지는 걸로 가다 보니까 순식간에 이제 목숨을 잃는 면역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증상이야 감기 증상 같아요. 마른 기침도 있고 숨은 좀 짧아지고 호흡이 좀 짧아지고 근육통, 몸살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보통은 우리가 감기 환자들 하는 얘기가 약 먹으면은 일주일 안 먹으면 7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몸에서 알아서 머물렀다 가는 건데 이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잠복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증상 잠복기가 무서운 거예요. 7일에서 14일 정도 그 기간에 이제 아무도 모르고 있다. 그게 이제 또 다른 전염의 어떤 온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병 때문에 겁은 먹고 있지만 실제로 지금 미국에 이번 겨울에 독감이 한 2,600만 명 걸렸는데 그래서 1만 명이 사망했어요.
그것도 큰 사건인데 우리는 그거에 놀라지 그렇죠. 않고 지금 나라마다 확진자가 몇 명이고 몇 명이 죽었는지 보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좀 봐야 되는 건 왜 이 바이러스 폭풍이 왜 일어나냐의 문제인데, 이게 지구 온난화도 있고 그 다음에 야생 동물들 그 산림이 파괴되니까 그 야생의 동물들이 숙주를 이제 찾아서 인간계로 넘어오는 것도 있고, 그 바이러스들이 볼 때는 인간들이 키우는 닭, 소, 돼지들 가축이 가장 자기들이 머물기에 좋은 상태거든요. 우리가 근데 그걸 또 섭취하고 접촉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바이러스 노출이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작습니다. 1000마리를 모아야 머리카락 하나 굵기가 나올 정도로 작은데, 이번 그 증상들은 사실 증상만 가지고 감별은 어렵고요. 이게 뚜렷한 치료법도 없기 때문에 평소 면역력 길러가면서 이 사태를 좀 이렇게 예주시하는 게 관건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이게 있잖아요. 그 우리가 이제 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우한 폐렴하고 신종플루하고 어떻게 다르냐, 그러니까 독감하고 어떻게 다르냐.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금방 말씀하셨듯이 하부 호흡기, 그러니까 폐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게 이제 가장 문제거든요. 그래서 폐에서 이렇게 염증이 일어나면 우리가 이제 뭐 재채기, 뭐 고열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게 이제 몸살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독감은 이제 몸살이라고 그러는데 온몸에서 이제 막 근육통이 이렇게 옵니다. 이것은 이제 몸속에서 염증이 전신에서 이렇게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이 일어날 때 이제 사이토카인이라는 게 분비가 되는데, 이것이 너무 이렇게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처음에 이렇게 생산이 되는 거지만 양이 너무 많아지면 전신에 이제 근육통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것이 독감하고 거의 뭐 사실은 그 증상이라든지 사람이 느끼는 건 거의 동일한 질병인데, 이제 이 병을 구분하기 위해서 우한 폐렴이다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좀 알아주셨으면 그렇게 네. 이해할 필요가 있죠. 예. 네.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수공통 감염병인데요. 예. 인수공통 감염병이 무엇이고 왜 인수 감염이 되는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이는 뭐 사람이고요. 수가 이제 짐승 아닙니까? 그래서 전염병이 사람과 동물이 이렇게 함께 걸리는 그러한 병을 이제 인수공통 전염병이라고 그러죠. 전염하면은 남한테 전파한다는 거예요. 그죠? 염자가 이제 물든다 그런 뜻이니까. 그래서 이것이 그냥 나 혼자 앓고 마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제 얼마든지 전파할 수 있는 그것이 이제 전염병이고, 그것 때문에 이제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는 이러한 그 인수공통 전염병이 역사적으로 이제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학이 발달하면서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제어를 했는데, 최근에 와가지고 보면은 이제 200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사스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2015년에 겪었던 그 메르스, 네. 그리고 이제 2009년도에 이제 신종플루,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인수공통 전염병에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거 말고도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결핵 같은 질병이라든지 뭐 또 이제 에볼라병 이런 것도 있고요. 개에서 이렇게 물리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치사하게 되는 그 광견병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인수공통 전염병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자연계에 존재하는 그 병원체가 한 1,400개가 이렇게 넘는다고 알려져 있고, 그 중에 이제 61%가 인수공통 전염병을 일으킨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병원체를 가지고 있는 동물과 접촉을 한다든지, 그러한 오염된 육류를 섭취를 한다든지, 뭐 동물에 물린다든지, 또는 이제 이런 걸 매개하는 기생충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그 찐득이죠. 이런 찐득이에 물리면 이제 사람이 이렇게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이런 것이 자꾸 전에 없던 새로운 병이 자꾸 생기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치료제가 이렇게 그 짧은 시간 내에 만들기 힘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바로바로 대처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날 문제인 것이죠. 저도 이번에 그 박쥐가 그 많은 전염병을 옮겼다는 것을 보고 이제 놀랐는데요. 왜 박쥐가 바이러스의 온상이 되는 거죠? 지금 이제 박쥐는 정상적으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자기 몸에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숙주라 그러는데요. 이 박쥐가 이제 이런 그 많은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어떤 이유, 뭐 환경 변화라든지 뭐 생태계의 어떤 변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돌연변이를 자꾸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스, 그죠? 그다음에 메르스 이런 것들이 전부 박쥐에서 왔다 이제 이런 것이 알려져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박쥐를 굉장히 뭐 혐오하는 그런 그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사실은 박쥐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게 병이 퍼지게 된 것은 사실은 사람의 잘못인 거죠. 그것을 이제 비위생적으로 뭐 먹는다든지 또는 이제 이것을 뭐 연구소에서 이렇게 바이러스를 채취해 가지고 어떤 그 무기로서 이렇게 하려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되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을 바이러스를 그 유전자 연기서열을 쭉 분석을 해봤더니 이것이 이제 일반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 박쥐에서 가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그 유사하더라 그런 것이 이렇게 밝혀져 있고 그래서 사스 바이러스는요 79.5%가 일치를 하고 그 다음에 박쥐에서 가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96%가 이렇게 똑같더라 지금 우한 그 코로나 바이러스랑 네네. 그래서 그런 것이 이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예. 그 2002년에 발생한 사스나 지금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모두 인간과 야생동물 또 가축류가 뒤섞여 있는 비위생적인 웻 마켓에서 발생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박쥐에서 기인한 사스나 메르스와 달리 이 우한 폐렴은 전파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겁니다. 그 사스와 메르스 그리고 우한 폐렴의 그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사실 그 사스를 제가 겪은 게 의대생일 때 겪었고요. 메르스는 이제 전문의가 되고 나서 겪고 지금 이제 병원을 또 옮겨서 이제 새로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는데 그때마다의 그 제 인식도 약간 달라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양상도 다르고 그 국가가 대처하는 것도 달라요. 왜냐하면 그 전염병이 터졌을 때 정부가 또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스 때는 우리나라 사망자 없었습니다. 메르스 때는 오히려 그게 2012년에 터졌던 일이 그 비행기 타고 온 뭔가 하나 이벤트 때문에 2015년에 우리나라에 터져가지고 그거에 대한 제대로 된 대처를 못해서 38명이 이제 숨됐던 사태가 됐거든요. 사실 사스와 메르스 우한폐렴의 차이점을 논하기 전에 저는 그 2002년도에 그 중국 그 광동성에서 벌어졌던 그 사스가 우리한테 시사하는 점이 있다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인수공통 전염병이라는 게 가장 큰 각성을 주는 거예요. 사스는 박쥐였고 뭐 신종플루는 돼지가 중간에 매개가 좀 됐었었고 그다음에 메르스는 이제 낙타 이런 건데 결국 어떤 걸 시사하냐면 요즘에 원헬스 개념이 있어요. 인간들만 챙겨야 되는 게 아니고 이 생태계 파괴의 문제랑 동물들의 그 위생 문제랑 그다음에 인간의 문제가 같이 연결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상이 그렇게 초연결 사회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비의 날개짓이 폭풍도 일으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초위험 사회인 거죠. 상대방이 잘못되면 같이 그러니까 공생과 상생의 개념도 좀 각성을 시켜주는 이벤트고요. 두 번째는 이게 아까 그 메르스도 얘기했지만 비행기 탄 바이러스라는 거죠. 옛날 같으면 전 세계적인 팬데믹은 뭐 그렇죠. 감염력하고 큰 상관없이 걱정 안 했을 텐데 이게 퀀텀 점프라 그래가지고 비행기 타고 그냥 순식간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스나 이런 것들은 이미 이제 지나간 거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도 사스를 방역했던 우리 그 질병통제본부의 사람들이 이건 다 리허설이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이후로 많은 이제 병들이 있었죠. 지금 그 우한폐렴이라고 해서 처음에 많은 공포심을 일으켰던 것 중에 하나는 다른 병들하고 다르게 새로운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사스와 메르스 때 잠복기는 있었지만 잠복기 때 전염력은 일절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는 잠복기 전염이 있고요. 무증상 감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너무너무 무서워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확진자 12번 확진자가 있거든요. 뭐 그 사람 한국에서 큰 병을 안 일으켰지만 그 사람을 우리가 그 동선을 확인했더니 접촉자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666명입니다. 한 명이 그렇게 퍼뜨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확인된 사람이 돌아다니는 거는 우리가 파악이 되지만 증상이 없고 그렇죠. 뭐 무증상이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퍼뜨린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지역사회 감염을 퍼지는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너무너무 무서워지는 거고 그때부터는 정말 그 대재앙의 경지로 간다. 그게 이번 사태가 우리한테 주는 큰 경고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메르스가 발생했을 때 하포송님은요 응급의학과 전문의로서 그 현장에서 이렇게 대응팀을 꾸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상황이 굉장히 급박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그때 의료진도 막 죽어버려가지고 우리 의료진들도 야 이거
죽을 수 있구나. 그리고 죽는 게 당연하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일단 감염병 사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첫째 해외 감염을 차단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국내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해야 되고 세 번째가 조기 진단과 치료인데 제일 중요한 거 해외 감염병 차단이 중요한데 메르스 때에 우리가 봤던 게 이번에는 더 크고 심각하게 다시 재현될 거라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그 메르스가 발생했을 당시에 의료진들도 이렇게 뭐 진료를 하다가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진들이 이런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현장으로 달려가고 있어서 감동을 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 사태가 중국 정부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 대응의 어떤 그런 실패를 하면서 크게 확산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제 이번 그 우한 사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 그래서 가장 큰 실수를 한 것이 초기에 일이 발생되었을 때 정확한 정보를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러한 위험한 폐렴이 발생했으니까 모두 다 마스크를 끼고 다녀라. 손을 깨끗이 씻고 다녀야 된다.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말아라. 뭐 이런 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뉴스를 통해서 보면 그런 걸 계속 시시했단 말이에요. 시시하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노출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 방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감염원을 이렇게 차단해야 됩니다. 감염이 되어 있는 사람은 강제 격리, 병원이라든지 그런 시설에 강제로 격리를 해서 이제 전문 의료인들이 이렇게 살뜰하게 보살피는 거고요. 그것이 아니고 이제 이렇게 다녔던 동선에서 노출됐다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은 대개 이제 집에서 그 자택에 이제 자가 격리 뭐 이런 걸 계속 하는데 문제는 이제 당국에서 아무리 그런 그 뭐 많은 인원을 투입을 하고 예산을 들이고 뭐 해도 사실은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어떤 그 특징 때문에 그걸 완전히 이렇게 막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미 이제 지역사회 감염 단계로 이렇게 갔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지역사회 감염이라는 것은요,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감염되었는지 나도 모르고 방역당국도 모르고 누구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이제 오게 되면 정부의 어떤 조직적인 이런 방제 시스템이라는 것이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네, 이번 우한 사태를 보면서 영화 감기를 이렇게 떠올리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그런 방법을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영화 감기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그것 본 기억이 나는데 사실 그 지역사회 감염 가기 전에 개인 방역이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뭐 누구나 아는 상식입니다. 손 잘 씻자, 마스크 잘하자, 뭐 기침할 때 뭐 가리고 하자 이렇게 이제 애도 다 아는 상식인데 근데 이건 있습니다. 손 씻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했을 때 자주 씻는 겁니다. 뭐 어디 막 손가락 사이 뭐 손등 이렇게 샅샅이 30초 이상 씻는 것도 씻는 건데 이거를 자주 씻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감염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접촉 감염이고 비말 감염이죠. 그래서 우리 침방울이 지금 우리도 말하는 중에 튀는데 그 0.5 마이크로 나노미터, 마이크로미터 이하면은 이제 그건 에어로졸이라고 그거보다 좀 크면 이제 비말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거는 어떻게 해서 우리 몸으로 들어오게 되냐면 점막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입이랑 코랑 눈으로 들어오는 건데 그게 손이 닿아서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네. 비말이 묻어 있는 게 내 손에 의해서 입이랑 코랑 코파고 눈 만지다가 근데 우리 사람이요 그 하루에 무의식적으로 얼굴을 3,000번 이상 만진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이 더러운 이상 아무리 어디 안 간다 해도 내가 내 스스로 자멸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손 씻고서 3시간만 지나도 26만 마리의 그 박테리아 바이러스가 자라난다고 하기 때문에 수시로 닦아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마스크 착용 중요한데 막 이게 공포감이 있으니까 막 무슨 N95 어쩌고 하면서 숨쉬기도 어려운 마스크 쓰시는 분들 있는데 그냥 K5 그죠? 코리안 필터라는 뜻이죠. KF죠. KF 그래서 80 그래서 그 비말 그 0.6 이상의 비말을 한 80% 이상 막아주는 KF 그 정도만 돼도 상관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기침을 손바닥에 하면 절대 안 되겠죠. 그럼 내 스스로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거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인데 이 겨울철은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박테리아랑 약간 다른 게 박테리아는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거지만 바이러스는
저온 건조한 환경에서 잘 자라거든요. 그리고 우리 몸의 면역력은 체온이 1도가 떨어지면 30% 정도 감소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 몸의 체온을 올리는 게 되게 면역력이 중요하고, 그리고 건조하면 안 되니까 건조하게 되면 호흡기 점막을 마르게 해가지고 바이러스 막는 기능이 떨어지고 바이러스가 잘 활동할 수 있게 만듭니다. 실제로 메르스 당시에도 온도가 20도고 습도가 40도일 때는 그 메르스 바이러스가 48시간 이상 생존했는데 온도를 10도 올려서 30도가 되고 좀 습도를 80%로 2배 올렸더니 8시간밖에 못 살았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습도와 온도를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죠. 우리 몸은 스트레스나 과로에 의해서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자고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또 접촉하는 물체 바이러스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만지는 휴대폰하고 리모컨 같은 거는 우리 손만큼이나 잘 이렇게 깨끗하게 잘 유지해 주시는 게 관건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런데 그 우한 폐렴은 그 치사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하잖아요. 그 사스나 메르스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것 같은데 뭐 이유는 뭔가요? 예, 지금 현재 중국에서 발병한 그런 감염 환자, 그 감염 환자 중에 몇 명이 죽었냐, 이제 그게 치사율인데요. 치사율이 보통 이제 우리가 그 나온 수치로만 보면은 2 내지 3% 정도.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사실은 별로 지금 그 사스라든지 메르스하고 비교해 보면은 높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스가 그때 한 10% 정도 이렇게 되었고 메르스는 30%. 그러니까 메르스는 굉장히 높았죠. 네네.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 그 여름인데 사회에 사실 엄청난 충격을 준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하여튼 이러한 그 2 내지 3%라고 하는 것은요, 중국에서 발표하는 이 통계 자료가 정확하다, 믿을 만하다라고 하는 그 전제하에서 성립되는 거고, 아직은 더 시간을 이렇게 두고 봐야 되는 거고요. 지금 이제 학자들이 이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것보다도요, 그 재감염 수치라고 있습니다. 재감염 지수. 그래서 한 사람이 몇 명에게 감염할 수 있냐, 그걸 이제 수치, 복잡한 그 수학 계산법으로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사스는 이것이 2 내지 5였다고 이렇게 합니다. 2 내지 5. 그러니까 이제 수치가 1이라고 하면 환자 한 명이 한 명을 감염시킬 수 있는 거고요. 2라고 하면 환자 한 명이 2명을 감염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만 돼도 굉장히 높은 겁니다. 높은 거죠. 네. 그러니까 감염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고 또 2명을 감염시키고 그렇게 되니까 이게 완전 좀비죠. 좀비. 그렇죠. 그 2만 돼도 굉장히 높은데, 이것이 이제 스페인 독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스페인 독감 그렇게 심한 것이 2 내지 3이었다고 지금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발생했던 메르스는 3.9,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한 폐렴은 이것이 얼마 정도 되냐? 1.4에서 3.9, 이 범위가 굉장히 크죠. 이것은 이제 아직까지 데이터가 많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좀 더 많이 두고 봐야 된다. 데이터가 더 많이 축적돼야 된다. 그래서 1.4로 보면은 감염력은 굉장히 낮은 거고요. 3.9라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높은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치사율은 사실 감염자 대비 죽는 사람 수니까 감염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렇죠. 치사율은 오히려 통계적으로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럼 누가 죽냐를 봐야 되는 문제, 내용상으로 퍼센트보다도. 근데 이제까지 봤더니 우한 폐렴 그 코로나 그 19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은 대부분 고령이었, 80대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치유력이 약한 거죠.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었던 경우, 암이나 당뇨병, 뇌경색, 고혈압 여러 병을 앓았던 사람들한테 오는 거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 개인 면역이 얼마나 관건인지가 이번 그 치사율에도 저희가 좀 반영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폐렴의 특징이 그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바이러스가 전염이 되는 무증상 감염인데요. 사람에 따라서 아무 증상이 없거나 또는 사망에 이르는 경우에 그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거가 다시 한번 강조가 되는데, 면역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기도 그렇고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었잖아요. 해물탕 먹었는데 우리 셋이 먹었는데 3명이 다 장염에 걸리면 병원에 가서 이 식중독입니다 말할 수 있어요. 이 음식 탓인데, 저는 걸리고 두 분은 괜찮으면 제가 이제 장이 약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에서도 내 내부 환경에 따라서 반응이 다른 거죠. 그게 면역인데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그 비말 감염, 접촉 감염이라고 하는 거는 점막의 문제인 거죠. 면역 중에서도. 그래서 그 뮤코잘 이뮤니티라서 점막 면역이 이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전염성 질환의 1차 방어선이 최전방이 이제 점막인 거죠. 그래서 그 점막이라고 하는 게 우리 면역세포의 80%가 점막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그 점막에
부위라고 하는 게 외부하고의 창문이죠. 노출되는 그러니까 노출되는 부위들, 외부와 우리가 교섭하는 곳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코가 있고 입이 있고 눈이 있고 비뇨 생식기가 있고 소화기, 호흡기들이 있는데 거기를 지켜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치료보다는 예방과 그 면역의 문제가, 방어막의 문제가 이제 중요한 거고, 그래서 점막 면역은 항원 특이적인 분비형 이뮤노글로빈 A에 대한 반응, 그런 것들을 잘 길러내면은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뭐 태국의 의료진은 뭐 우한폐렴 치료법도 뭐 이렇게 발견을 했다, 항바이러스 혼합제를 만들었다 해서 뭐 에이즈 치료제와 항바이러스를 혼합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들도 결국 우리가 에이즈라는 것도 결국 어떤 바이러스에 의해서 폐렴에 결국 걸려서 죽는 거거든요. 우리 몸의 외부균에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는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바이러스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내 몸의 점막 면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 면역력을 키우면서 이겨내는 거니까, 이번에 이런 사태를 통해서 지금 나의 면역이 어느 정도 레벨인지에 대해서 좀 각성하는 문제가 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결국 폐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그 국가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철저한 방역과 또 개인적으로는 손 씻기 등 이런 예방과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만 그 면역력을 높일 수 있어요? 면역력은 기본적인 나의 어떤 그 오장육부의 상태가 관건인데, 사실 그 면역력이 너무 좋아서 생기는 문제, 아까 교수님이 앞서 말씀해 주신 거 있어요. 우리가 외부 자극에 과민 반응할 때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음식 먹고 막 두드러기 생기거나 뭐 저도 이렇게 꽃게 같은 거 먹거나 생새우 먹으면 입이 막 부풀어 오르고 기도가 막 부풀어가지고 숨쉬기 힘들어지는 그런 반응들이 우리 몸에서 외부 자극을 과하게 반응하는 건데, 그게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 면역이 오히려 좋아가지고 과유불급으로 죽게 되는 게 있는데, 어쨌든 우리 몸이 그런 외부 자극의 어떤 항상성 유지를 잘 못하면은 이제 생기는 문제인데, 그래서 면역은 결국 호르몬의 문제고, 그 호르몬은 신장에서 주로 이렇게 분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신장의 건강이 필수라고 얘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서양 의학을 공부했지만 한의학에서는 이제 신장이 두 개인 이유가, 그게 그 신수와 명문화, 수화를 다 관장하는 어떤 장기인데, 거기서 온몸의 기혈순환이나 림프순환을 좋게 하면서 면역력이 회복된다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모든 병은 그 수기와 화기의 균형이 깨져가지고 생기는 거니까 이 수기를 바로잡는 게 면역력의 관건이라고 해서, 뭐 동양의 수행문화, 명상문화, 요가문화에서는 결국 우리 심장의 불기운을 신장으로 내리고 그 신장의 물기운을 심장으로 올리는 수승화강, 그 정을 충만케 하고 기를 장하게 하고 신을 명하게 하는 정충기장 신명의 어떤 메커니즘이 이런 면역력의 관건이라서, 우리 등산 도문에서는 왜 태울주를 강조하느냐, 이번 신종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보면은 결국 신장의 수기가 관건인데 상제님께서는 태울주를 잃어서 수기주장 주문이라고 하셨고, 그래서 모든 병이 범치 못한다고 하셨으니까 뒤에 가서 더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그 태울주 수행 문화가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되는 이유가 이 면역과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뭐 태울주와 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게 면역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몸에 이제 그 항체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또 면역 세포가 이렇게 활성화되어서 외부에 침입한 그러한 병원체들로부터 이렇게 우리 몸을 잘 방어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평상시에 나의 컨디션이 좋다라고 하는 이 상황, 건강한 상태를 잘 유지하는 것이 이제 사실은 면역력이 높은 거고요. 이것을 이제 약간 도적으로 표현하면 금방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수기가 이렇게 충만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몸의 모든 기운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 숫자, 물이 이제 생명의 근본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수기라고 그래요. 이 수기가 꽉 차 있으면 사실은 그게 이제 의학적으로 봤을 때 면역력이 이제 굉장히 높은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스페인 독감이 치사율이 30%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100명 중에 30명은 죽었고 70명은 안 죽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어떤 사람이 안 죽었냐? 우리가 거꾸로 끄는 것도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바로 면역력이 이렇게 잘 이렇게 충만한 그런 사람들은 살아남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관리가 그만큼 중요한데, 상제님께서 이렇게 태울주를 이제 우리한테 전수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기 저장 주문이다. 우리가 평상시에 이제 수기가 이렇게 잘 저장돼 있으면 사실은 병도 안 걸리고요.
그리고 이제 늙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런 것이 자꾸 고갈되면서 늙어서 병이 나서 이렇게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태울주의 어떤 그런 수기를 우리 온몸으로 이렇게 많이 받게 되면 결국은 이제 앞으로 터질, 사실 이건 뭐 제가 과학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그렇게 센 병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그 진리에서 보면은 뭐 시두도 터진다, 네. 훨씬 강력하거든. 네, 네.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수기가 이렇게 축적되어 있지 않으면 누구든지 걸릴 수 있는 그런 그 위험성을 이렇게 갖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태울주가 약주문이다, 뭐 그런 말씀도 이렇게 정언을 통해서 전해내려고 있으니까 이런 말씀도 우리가 잘 귀담아 들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상제님께서 가을 개벽기에 구원의 법방으로 내려주신 태울주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고요. 그런데 신문 기사를 보니까 미국에서 발생한 독감으로 인해서 최소 10,000명까지 사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우한 폐렴보다 파급력이 적은 것은 백신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왜 우한 폐렴은 그 백신을 빨리 만들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독감은 사실은 훨씬 더 치사율이 높고 환자도 많은데 사람들이 이제 공포감을 안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원인을 다 알고 있고 또 이제 예방 백신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우한 폐렴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런 지금 대비도 없고 알고 있는 정보가 많이 부족한 그런 미스테리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백신 개발이 아주 관건인데 사실은 이게 백신 개발이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뭐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 지금 백신 개발에 들어갔다, 그래서 한 18개월 정도 이렇게 걸린다, 이런 것을 이렇게 발표한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이건 그냥 희망사항입니다. 실제로는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이러스가 병원성을 이렇게 뚝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바이러스의 병원성을. 그래서 병원성이 약하지만은 그 면역원성은 이제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것을 우리 몸에 이렇게 주사를 하면 그것이 이제 몸에 항체를 만들고 이렇게 있다가 진짜 병원균이 들어왔을 때 이걸 딱 막아주는 이제 그런 그 작용을 하는 건데요. 이 원리가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이것을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하려면 바이러스의 구조라든지 분자 생물학적인 여러 가지 특징들을 다 파악을 해서 백신을 만들어야 되고, 문제는 그것이 얼마만큼 효능을 가지고 있냐, 그걸 실험을 해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안전하냐. 그죠? 백신 맞고 죽었다 이런 사고들 우리가 뉴스에서 보지 않습니까? 네, 어렵군요. 그래서 그걸 이제 효능과 안전성이라고 그래요. 이 두 가지를 다 통과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것을 동물 실험으로만 완전히 이렇게 못한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제 사람한테도 해야 되는데 동물에서 나온 데이터가 사실 사람한테 그대로 적용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백신이 이제 개발 한참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개발이 되고 그때 이제 사람한테 시험을 해봐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환자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자꾸 새로운 병이 생기고 또 그것이 이제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렇게 생기고 또 그 바이러스가 자꾸 돌연변이를 잘하는 이런 바이러스라 그러면 지금처럼 이게 사실은 백신 개발은 정말 어려운 겁니다. 실제로는. 지금 뭐 많이 한다고 하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백신이 전염병 따라가기가 버겁고 어렵네요. 그렇죠. 속도 면에서 보면. 네. 이제 전염병은 이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이제 미생물 병원체가 일으키는 건데, 박테리아랑 바이러스의 차이를 다시 한번 좀 상기해 보면은, 박테리아는 세포질이 있어서 자기 숙주 없이 증식을 할 수 있고요. 바이러스는 그런 세포질이 없어가지고 숙주가 반드시. 우리가 요즘에 그 기생충이란 영화도 떴는데 기생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변이도 빨라서 항바이러스를 만들 수가 없어요. 계속 얼굴이 변신하는데 용의자 얼굴이 바뀌는데 범인을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물이 개발된 이유가 바로 그 세포 안에 들어가 숨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세포하고 딱 접촉을 하면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이 증식을 해서 이렇게 탈출하면 이제 그 세포가 죽는데, 그러니까 약이 그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항바이러스제라고 하는 것은 개발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이제 타미플루가 있잖아요. 네. 타미플루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독감 바이러스 그 치료제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것은 바이러스 안에서 세포 안에서 막 증식을 하고 나올 때 나와야 되거든요. 나와야지 다른 데 또 감염이 되죠. 근데 나올 때 문을 딱 닫아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딱 멈춰버리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러스는 전체 바이러스가 160만 개 중에 우리가 아는 건 딱 1%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무지해요,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바이러스, 사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뭐 그런 균
균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게 총균세라는 책의 결론이거든요. 이 지구는 균을 위해서 산다라고. 쉽게 표현해 아니 주시니까. 현미경이 처음 발명되었을 때요. 이걸 발명한 사람이 이제 신기하니까 학대해서 친구 입속을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봤더니 알 수 없는 그런 작은 생물체가 움직이면서 굉장히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뭘까 하다가 친구한테 한 이야기가 당신 몸은 작은 벌레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그런 큰 벌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현미경의 재발견. 엄청나게 많은 그런 그 미생물들을 우리 몸에 다 갖고 있다라는 거죠. 네. 우리 뭐 미생물과 그냥 함께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보면 그냥 정확한 말이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진화인데 공진화. 미생물과 함께 같이 살아가는 거지. 얘를 죽여버리면 숙주가 죽으면 되는데 우리가 죽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네, 지금까지 우한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합병증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일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6번째로 국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했죠. 그런데 전염병의 대유행은 전문가들이 이미 여러 차례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의학이 고도로 발달했다라고 우리 스스로는 자부하지만 이런 병 앞에서 참 초라해집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계속 변이를 해왔고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까지 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스가 터졌을 때 그때 전문가들이 그거 리허설이다 앞으로 더 큰 거 올 거다 해서 그때 되면 이거 이름을 어떻게 붙여야 되냐 괴질 1, 2, 3로 해야 되냐 그런 얘기가 한참 있었는데 그들의 예언이 지금 이제 우리 현실화돼서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배출한 그 유명 인사 중에 그 세계보건기구 WHO의 고 이종업 박사님이 이 바이러스 전쟁이 무섭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유행은 필연적이고 불가피하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유하고 있는 의식은 지금 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과도기에 불과하고 이게 이 정도라면 그 다음 건 또 얼마나 클까? 점점 진화하면서 우리한테 오니까 그런 각성이 지금 우리 이 시간에 제일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설상가상으로 지금 중국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함께 발생하고 있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지난 2월 초에 중국의 그 후난성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이렇게 발생을 했다. 이제 그런 보도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 후베이성에서는 신종 코로나 그리고 후난성에서는 사실은 이제 또 조류독감까지 발생을 해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설상가상이다. 뭐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그 하나만 대처하기도 국가적으로 굉장히 사실 벅찹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가지가 이렇게 발생을 하면 중국의 국력이 지금 뭐 이 두 가지 질병을 방지하는데 엄청나게 그 국력이 소모되고 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뭐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교수님, 다른 전염병도 많은데요. 왜 전문가들은 그 조류 인플루엔자의 그 위험성이 특히 이거 더 무섭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AI가 이렇게 발생하면 무조건 이렇게 죽입니다. 그래서 감염된 닭도 죽이고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그 주변의 다른 닭도 이렇게 다 죽이고 그래서 아주 무지막지한 그런 정책이다. 지금까지는 이제 이러한 그 질병을 예방하는데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이제 학계에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쓰는데요. 그만큼 이제 AI가 무섭습니다. 이게 뭐가 무섭냐면은 그렇게 이제 많은 그 닭들을 예방적 살처분이라는 그런 미명하에 죽이게 되다 보니까 뭐 경제적인 그 피해가 직접적으로 되지 굉장히 크죠.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것이 바로 인수공통 전염병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라고 하는 말은요, 영어의 인플루언스라는 말과 이렇게 같은 말인데, 이건 이제 이태리 말이죠. 인플루엔자는. 그래서 영향을 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옛날에 이 질병은 하늘에 있는 그 별, 이 천문의 영향을 받아서 인간 사회에 이런 재앙이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인플루엔자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그만큼 이제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돌연변이를 굉장히 자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인간이 가장 막기 어려운 그런 전염병이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다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 돌연변이가 이제 작은 돌연변이가 있고요, 큰 돌연변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돌연변이는 이제 그 바이러스 입자 안에 보면은 중요한 유전자가 8개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서로 다른 바이러스들끼리 이렇게 교잡을 해가지고 새로운 교잡종이 탄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독감 바이러스와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서로 이렇게 교잡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전자가 서로 뒤섞이겠죠. 네네. 그 안에 8개가 뒤섞이면 이론적으로 2의 8성 조합이 나오는 거예요. 256개.
이제 그렇게 많은 변종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실제로 이제 병원성을 크게 띌 경우에는 정말 엄청난 그런 대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팬데믹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AI가 이제 그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그 1918년에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팬데믹이고 이것이 이제 금방 내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교잡종의 탄생으로 이렇게 된 거다. 그렇게 지금 그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조류 인플루엔자가 아니고 돼지 인플루엔자가 사람의 독감 바이러스와 이렇게 결합을 했죠. 그래서 1918년 3월 초에 사실은 이게 처음 발생했을 때는 증상이 이렇게 3일밖에 안 갔습니다. 그랬다가 다 났죠. 툭툭 털고 일어서고. 그래서 이제 이걸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했는데 이것이 이제 가을에 다시 재발했는데 그때는 3일이 아니고 막 그냥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사태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렇게 보면 바로 돼지 독감 바이러스와 사람 독감 바이러스가 교잡을 일으키면서 그 대재앙을 초래한 그런 바이러스로 변종 바이러스가 이렇게 탄생한 거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당시에 이 유전자 교잡으로 탄생한 이 신종 독감 바이러스가 일반 독감보다 그 치사율이 무려 250배였다. 지금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한 그 과학의 힘인 거죠. 교수님, 치사율이 일반 독감의 250배라고 하셨잖아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인데요. 얼마나 사망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독감의 250배다 그러면 정말 어마어마하죠. 네. 물론 이제 당시에는 의료 기술이 지금보다 이제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낙후된 그런 상태였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발생한다 그러면 아마 그만큼까지는 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당시에 이렇게 통계를 본다 그러면 전 세계 인구의 30%가 감염이 됐고요. 그리고 사망자는 5천만에서 1억 명이라고 합니다. 지금 다 공통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차 대전 당시에 전쟁에 나가서 이게 뭐 총을 맞든지 전쟁으로 해서 직접적인 그런 원인으로 죽은 사람의 10배가 이 독감 때문에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당시 엄청난 그 전 세계적인 문제를 일으켰는데 이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통계를 보면은요, 당시 인구의 42%인 740만 명이 감염이 되었고 네. 이 중에 14만 명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백범일지에 보면 김구 선생도 독감을 앓아서 20일 동안 앓았다. 이런 기록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본다 그러면 이 인플루엔자가 사실은 정말로 무서운 그런 그 병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외교적으로 우리나라는 전쟁의 위협도 있으니까 뭐 전쟁이라는 게 어떻게 귀결될까 이런 어떤 고민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스페인 독감의 사례를 보면은 그게 이제 다시 되돌아온 그 전염력이 그렇게 250배나 세졌으니까 치사율이 그 군대 전투력을 완전히 무력화시켜가지고 1차 세계대전에서 그래서 미국의 그 당시 윌슨 대통령도 서둘러 이제 전쟁을 종결시키려고 했었던 거고 그러니까 스페인 독감이 다시 대규모로 창궐한 지 2, 3개월 후였던 1918년 11월 11일에 1차 세계대전에 막을 내리죠. 한국에서 빼빼로데이인 날이 서양에서 그래서 현충일입니다. 1차 세계대전 정전이 병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염병이 전쟁의 종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건데 그래서 저 이번에 우한에서 병 터졌다고 했을 때 우한의 옛 지명은 형주인데 형주하면 삼국지의 적벽대전의 그 사태가 있었던 그 지역인데 적벽대전도 사실 그 뭐 배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불질러서 뭐 이렇게 승리한 것처럼 소설은 돼 있지만 실제 역사 삼국지에서는 그 조조의 군대가 내려오면서 역병 돌아가지고 결국 조조는 그러니까 그 우한의 옛 지역이었던 그 적벽대전 사건도 병에 의해서 결국 전쟁이 승패가 갈렸다는 걸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이게 참 스페인 독감하고도 좀 오버랩이 되면서 이 병의 위력이 역사를 정말 바꾼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한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합병증을 통해 전염병의 대유행과 심각성을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누차 제가 이제 의료계에 있으면서 그 메르스 사태 때부터 겪었던 이런 전염병들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포, 그 패닉 상황에 닥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올 때마다 제가 도전 성구 중에 그 묵상하는 게 뭐냐면 그 안시불망이요, 급지상사환이라고 편안할 때는 오히려 그 위기를 잊어서는 안 되고 지금 우리가 넉넉히 있다가 지금 급지
위급한 상황이 되니까 사람들이 막 난리 났잖아요. 마스크 값이 막 폭등하고 그 와중에 막 여러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데 오히려 급할수록 상사관 오히려 넉넉하게 마음 먹고 대비해야 되는 건데 모르니까 공포가 생기는 거거든요. 무지가 공포의 원인이고 한데 정말 정확히 알고 정말 이번 기회에 이런 어떤 우리 상생방송을 통해서든 뭐 생존의 비밀이라는 책자를 통해서든 이 전염병의 어떤 개국적인 역사적인 맥도 알고 그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에 어떤 좌표를 깨달아서 철저하게 대비하는 문제가 관건이다. 이건 대비하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그 역사가 입증한 아무리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지혜롭게 그리고 철저하게 대비하면 극복했던 것이 역사의 증거들이었기 때문에 꼭 그렇게 어떤 냉철하게 좀 한번 이 사태를 맞이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보통 질병이라고 그러는데 질병은 이제 크게 보면 전염병이 있고 전염병 아닌 그런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는 전염병인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인류 그 역사가 쭉 흘러오면서 이제 그 초기 사회부터 근대로 넘어오기까지의 그 기나긴 과정은요. 사실은 전염병이 인류 역사를 이제 다 지배를 했다. 그렇게 봐도 이제 과언이 아니죠. 그랬다가 이제 근대 과학 문명이 열리면서 그런 전염병에 대한 이해도가 이렇게 높아지고 또 이제 이 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발달하면서 이제 그 사실은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게 된 것은 이제 전염병은 끝나고 이제 또 만성 질환의 시대. 그러니까 뭐 암이라든지 당뇨, 고혈압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개인의 어떤 복지 뭐 이런 문제와 관련되어 가지고 이제 그런 그 많은 그 관심을 사실 받아왔죠. 그랬다가 이게 다시 90년대 넘어오면서부터 새롭게 전염병이 이렇게 많이 창궐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이제 지금 그래서 이 세상의 대세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바뀐 거죠. 그래서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걸 항생제도 나오고 뭐 해가지고 다 제압한 줄 알았었는데 사실은 미생물들이 그 틈새에 계속 진화를 해가지고 계속 변이를 했던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항생제에 저항을 하는 항생제가 세균을 죽이는 그 길을 다 이렇게 피해가는 것을 세균, 뭐 바이러스 이런 애들이 다 아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피하는 쪽으로 이렇게 진화가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전염병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염병이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뭐 나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내가 걸릴 수 있고 또 다른 사람한테 또 이걸 퍼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그래서 위험한 거죠. 우리가 이제 사스도 있었고 메르스도 있었고 또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겼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새로운 병들이 계속 생길 때 우리가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이제 이 오늘날의 어떤 시대 정신은 전염병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지금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어떤 공포심, 뭐 불안감을 조장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그러한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이 전염병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부분입니다. 네, 빠른 전파력으로 전 세계를 공포와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우한 폐렴. 그러나 질병관리 전문가들은 앞으로 훨씬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 전염병이 닥쳐온다고 이구동성으로 경고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인류에게 닥칠 전염병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